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이날도 끝을 모르는 하락세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3대 지수 결국 하락 마감을 했고요. 특히 이날은 다우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다우 지수마저도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S&P 500과 나스닥이 진입할 때까지만 해도 다우 증시는 그래도 좀 약세장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다우 지수마저도 약세장에 빠졌습니다.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때에는 사실 원유 사용량이 그렇게 늘어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마저도 80달러 선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에너지 섹터는 결국 6.9% 하락한 채 마감이 됐고 그 외에 나머지 10개 섹터도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9월 23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영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을 주시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3만 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6월 저점을 하향 돌파해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올해 6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간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당분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3.82%까지 오르고 2년물 국채금리도 4.27%까지 상승했습니다. 10년물은 2010년 이후 최고치, 2년물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올해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 기존의 4,300에서 3,600으로 하향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금보다 약 4%가량 하락한 수준이죠. 연준의 강도 높은 금리 전망으로 향후 주가가 타격을 입을 것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영국 정부의 감세한 발표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채가 일제히 매도세에 들어선 것 역시도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영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적자 재정은 영국 경제의 침체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파운드화가 198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약세를 기록했고요. 달러화 지수는 113을 돌파하면서 200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감세한 발표 소식에 영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등 유럽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sek터의 하락폭이 6.9%로 가장 컸는데요. 기술 섹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각각 1.3% 그리고 1.5%가량 하락하는 등 1에서 2%대로 하락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아마존이 3%, 테슬라가 약 4.6% 하락하는 등 낙폭이 컸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잉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보잉은 737 맥스 추락 사고에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합의금을 지불한다라는 소식에 약 5%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합의금으로 보잉이 2억 달러, 그리고 당시 보잉의 CEO가 1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보잉은 737 맥스가 2018년에 처음 추락했을 때 비행 제어 시스템의 문제를 인지했지만 거짓 보도를 냈고 또다시 2019년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사실을 감춘 바 있습니다. 페덱스는 3.4%가량 하락했습니다. 페덱스는 물류운임 6.9% 인상과 연간 비용 40억 달러 절감 목표를 발표했지만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페덱스는 물류량 감소 우려로 금요일장에서 또다시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트코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 하락 전망에 4.26%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도는 매출을 발표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이 증가하면서 총 마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티그룹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의 방어주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코스트코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경계하며 향후 주가 하방 압력이 심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소식도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가 급락하고 또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하향하자 1.7% 하락했습니다. JP모건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78달러에서 60달러로 낮췄는데요.
현재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와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수료에 기대고 있는 구조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AMD는 2.2%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AMD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서 회사의 실적이 걱정된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번스타인에서도 AMD의 고객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AMD는 나스닥 지수가 31% 하락한 것에 비해서 53% 하락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는 중입니다. 유가 급락의 23일 증시에서 에너지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S&P 500 내 다른 업종들은 모두 1에서 2%대로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 업종은 낙폭이 6.9%나 됐습니다. 유가가 급락해서 80달러를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마라톤 오일은 이날 11%나 급락했고 엑손모빌과 쉐브론 등은 각각 5.3%와 6.5%,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5.1% 급락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 공포로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10월 WTI는 5% 급락하면서 1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지정학적인 긴장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달러 급등이 모두 수요 감소를 일으키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국제유가는 약 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역시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위원들의 연설이 참 많습니다. 10개 지역의 연은 총재 연설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9월 FOMC 회의가 매파적이었던 만큼 각 위원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가지표와 인플레이션 예상치도 나오죠. 금요일에 파월월 PC 물가지수가 나올 예정이고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같은 날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가장 부각됐었던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최고의 기회라는 키워드인데 자,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찾기 참 어려워서 어떤 의미일까 싶거든요. 네, 지난 8월 달에 시장이 고점 찍고 며칠 되돌리고 나가지고 가장 먼저 반등이 실패했다라고 주장했던 게 어디냐면은 구겐하임입니다. 그 구겐하임의 CIO, 최고 투자 책임자죠. 스콧 마이어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나서가지고 지금 그 시장의 하락 상황이 마이너스 20% 수준까지, 즉 3,445포인트까지 S&P 500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6.7% 더 하락할 수 있다. 이제 지난주에 그런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금 현재 뭐 19배 이렇게 되는데 과거 흐름을 봤을 때는 15배 수준까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이제 그 연준이나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노동시장이 견고하니까 아직 뭐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나 뭐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마이너드라는 분의 어떤 그 주장을 따르면은 미국의 생산성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산성이 최악의 상황이다.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작업자당 생산량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분이 이제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은
8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기업들, 전통적인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의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경우에 한 세대의 가장 큰 투자의 기회다, 정말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살펴봤더니 포드 같은 경우에 만기 4년짜리가 6.1% 주고요. 제너럴 일렉트릭도 만기 15년짜리가 6.15% 줍니다. 그리고 메이시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만기 6년짜리가 지금 8.6%나 주고 있고요. 제너럴 모터스도 지금 만기 21년짜리가 7% 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의 시장에서 이제 프로젝트, 이제 건설업의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 투입해가지고 연평균 4%대 수익률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으면은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근데 거의 아무런 이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안정되게 20년간 만기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거의 안정되게 7%의 연평균 7%의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최고의 투자의 기회를 주는 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투자에 굉장히 좋은 최고의 기회가 있는 그런 시점이란 얘기인데 사실 이게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의 상황이 채권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수익이 굉장히 높아지면 주식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바닥을 치는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사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정말 고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최고의 기회다라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의 선정에 따라 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은 정말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그냥 만기까지 그냥 보유하면 끝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으면 되는데, 주식은 이제 그 타이밍에 따라서 정말 그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다우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가 바닥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시나리오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지지선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 봤더니 1차 지지선은 지금 한 61% 정도 되돌린 요 구간, 그리고 200일선이 있는 요 구간, 200주 이제 이평선이 있죠. 그리고 요런 것들이 괜찮았는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는 구간이고, 2차 지지선은 아래쪽에 상승 돌파 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까지의 어떤 살짝 밀리면서 횡보하는 그런 장. 그리고 3차 매물 좀 더 안착했는다면은 매물대 상단까지는 27,750포인트 다우지수 기준으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밴드를 가져올 것이냐. 지금까지 18개월 동안 지금 상승하다가 9개월 동안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남은 9개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보유 비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이나 이런 것들 없이 단순하게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 쫓아가지고 어떤 반등의 기회만 찾게 된다면은 낭패로 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최악의 상황, 정말 이게 추가적으로 더 붕괴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정확히 설정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리스크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물타기는 배제해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믿을 구석 하나 없네라는 건데, 올해 거의 유일한 수익을 안겨줬던 게 바로 에너지 섹터인데, 에너지 섹터마저도 지난 금요일에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날 WTI 유가는 80달러 선마저 붕괴가 됐는데요.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6월 고점 이래 3개월 내리 하락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고 뭐 좋을 게 하나 없습니다. 침체에 대한 공표, 그리고 킹달러, 이런 원인들 때문에 유가가 하락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원자재 관련해서 삭소뱅크에서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원자재들은 대부분 달러로 결제를 해서 사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비싸지게 되면 결국 사들여 오게 되는 원자재 가격은 덩달아 비싸지게 됩니다. 근데 달러 가치는 현재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수요 감소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1개 섹터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가장 크게 하락한 섹터가 바로
에너지 섹터였었고요. 나홀로 6.9%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올해 들어 30%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지금 20%의 손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적자 성장주 이런 것들이 뭐 8, 90%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여전히 한 30%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좀 뒤늦게 에너지 기업에 뛰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워렌 버핏을 따라서 좀 뒤늦게 뛰어들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에너지 섹터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에너지를 좀 팔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리가 8월 초에 이 얘기 한번 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하고의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뭐 정부에서 지금 수익 환수 얘기까지 그때는 나왔었죠. 그리고 겨울 폭풍이나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들로 인한 공급 지연, 그리고 유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1개월 동안 제가 비교 차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에너지 셀렉 섹터 이제 SPDR 펀드라는 XLE라는 코드를 쓰는 그 대표 지수하고 에너지 그 대표 대형 정유사들 모아놓은 그런 펀드죠. 그리고 이게 지금 15%나 하락을 했어요. 근데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9.2% 하락했고요. 엑슨모빌 같은 경우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8.1%로 이제 가장 작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에너지 시장은 지금 이제 그 수요 부진이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수요 부진은 이제 첫 번째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요 부진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수요 부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국립기상청에서 지금 예측한 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동부 지역 해안 지역, 메인주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그리고 서부 지역은 이제 아리조나를 중심으로 이제 서부 지역, 그리고 좀 중간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이 평년 기온보다 굉장히 따뜻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워싱턴 주 정도, 그리고 그 주변의 일부 정도밖에는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인 기후적인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도 지금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모든 상황들이 지금 불확실하죠.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수익을 되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손실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손실이 있다면은 보유 비중이라든가 리스크 한도에 맞춰가지고 그걸 조절을 해야 되고, 수익은 실현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받고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연준의 실수라는 건데 연준이 실수했다고 제레미 시겔 교수가 얘기했다는 의미 같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레미 시겔 교수는 사실 대표적인 인덱스 펀드의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대학 MBA 와튼 스쿨의 교수죠.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모든 투자 자산 가운데 주식이 가장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주식 예찬론을 펼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지난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연준이 이제 75bp 인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어떤 유가 하락이라든가 뭐 주택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이미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연준이 왜 지금 그 후행성 지표인 노동 지표만을 보고 이렇게 금리를 강력하게 인상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겔 교수가 얘기를 했던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담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그 상황을 멈춰야 된다, 완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을 좀 압박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폴 보커 의장의 사례를 전 의장의 사례를 들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긴축하는지까지 파월은 열심히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제레미 시겔 교수처럼 연준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제레미 시겔 교수의 어떤 그 배경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표현하려면은 is making the biggest mistak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이게 완료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 노동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금리를 이제 기준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도 다시 돌려보면은 노동시장에까지 부담을 갖기 전에 노동자들이 지금 임금이 안 올라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담이 가기 전에 금리 인상을 완화하라는 의미의 어떤 압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터뷰에서 마무리해서 이제 훨씬 더 빨리 시장에서 이자율을 낮추라는 압박을 연준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발언 자체가 의미를 살펴보면은 연준에 대해서 금리를 완화시키라는 압력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바로 제레미 교수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이런 상황이 왜 연출됐는지는 이제 6월 달로 돌아가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6월 달에 바닥 칠 때 제레미 시겔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주식 사두면은 1년 뒤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자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건데,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저점을 좀 깨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 좀 화가 난 그런 억양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게 아까 밸류에이션 얘기했는데 밸류에이션이 대형 기술주들 대표적인 게 바로 테슬라 같은 기업이죠. 퍼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 몇 개 빼면은 지금 현재 퍼가 13배 수준에 불과하다, 적정하다, 이제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그 연준에 대해서 그리고 파월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나서서 압박을 하면서 전반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좀 바꾸려는 그런 의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연준이 좀 압박을 받으면서 금리 완화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